안녕하세요. 해양환경 지식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희진입니다. 자, 그럼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주제로 탄소중립, 기후위기의 돌파구 강연을 진행해 주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환경공학과 유근재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해양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유근재입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해양환경 지식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을 통해 기후변화의 가속화와 탄소 중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신데요. 요즘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유근재 교수님이 들려주시는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오늘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기후위기의 돌파구를 강연해 주실 유근재 교수님이십니다. 뜨거운 채팅으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좋은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조금 등한시했을 수도 있고 최근에 어떤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정책 방향과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후변화와 해양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정책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해양환경이 저장소 어떤 그 탄소 저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술 개발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후변화 이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는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정확하게 IPCC라는 유엔 산하의 그 국제 기구에서 명명하고 있는 정확한 기후변화의 정의는 실제적으로 기후변화는 자연히 지구가 계속적으로 기후는 변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연 상태에서 변화오던 기후가 저희가 이제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들을 배출하게 되면서 자연적이 아닌 자연적으로 지구가 스스로 변화하던 기후보다 인위적으로 갑자기 이제 기후가 변화하게 된 것을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흰남노, 남마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소개되었던 유럽의 극심한 가뭄, 그다음에 파키스탄의 대홍수, 중국의 대홍수, 미국의 산불, 호주의 산불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이유가 실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 이런 자연 재해가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다라는 건데요. 기후 변화가 이제 그 데이터로 저희가 모델링을 하고 이제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20년 동안의 어떤 기후 변화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자연재해가 약 한 2배, 1.7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양의 자연재해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 한 7, 80%는 기후변화 때문인 것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자연재해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양환경 같은 경우도 많은 어떤 언론 보도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게 IPCC가 지금처럼 기후가 변화한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한 그런 모델링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RCP 이제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RCP 8.5는 최악의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처럼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질들, 잘 아시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물질들을 지금처럼 계속 인류가 방출을 하게 되면은 RCP 8.5 단계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약 4도 정도 지구 전체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면은 1986년도에서 2005년도까지의 어떤 그 기후 변화의 패턴과 이제
미래 2081년에서 2100년도의 어떤 기후변화를 보시면은 선명하게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가지 그림이 이제 폭염을 말하는 거고요. 밑에 아래가 이제 강수량이 굉장히 증가한다라는 건데요. 이 강수량이 증가하는 거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제 동남아 기후처럼 저희도 바뀌고 있는데 스콜이라 부르는 그런 어떤 강우가 갑자기 막 오고 그리고 막 우박이 오고 뭐 이제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만큼 훨씬 더 높게 증가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지금 이 보고서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이 4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올라간다고 느끼시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 4도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온도 상승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떤 극지에 관련된 그런 어떤 언론 보도나 그런 신문 같은 거를 보셨을 겁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엄청나게 녹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는 수치가 지금 엄청나게 빠릅니다. 지금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린랜드랑 남극 빙하가 녹는 속도가 지금 거의 선형 관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빨리 지금 빙하가 녹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빙하가 녹게 되면은 결국에는 RCP 8.5 단계로 돼서 그만큼 빙하가 녹는 만큼 해수면은 상승하게 될 거고요. 극지방의 어떤 생태계가 무너지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연안지대나 해안지대는 다 이제 물에 잠길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희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거고, 이제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도 나왔었죠. 그 남태평양의 작은 섬 투발로 지금 국토가 다 잠기고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은 국토를 이제 아마 영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빙하가 녹게 되면은 어떤 그러한 이제 섬뿐만 아니라 연안지대는 다 잠기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절대 예외가 될 수는 없고요. 지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우리나라도 저지대,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이자 어떻게 보면 해양 환경의 거점이라 할 수 있는 부산시 같은 경우도 지금과 같이 빙하가 녹게 되면은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이런 해양 환경이 결국에는 빙하가 녹으면 그것으로만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도 실은 아닙니다. 빙하가 녹으면은 해수면이 상승하게 될 건데, 그런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게 만드는 도대체 이유가 그럼 어떤 건지, 저희가 해양 환경은 도대체 어떤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온실가스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시고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해양 환경에서 이제 기후 변화를 일으킨다, 온실가스를 내뿜는다 하면은 대부분 다 생각하시는 거는 배, 선박 이제 이렇게 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실은 정확하십니다. 거의 대부분의 어떤 해양 환경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항만 그리고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실은 이 선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를 저희가 줄이고자 갑작스럽게 정책이나 법을 강화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지금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제 해운과 그리고 이제 어민들이 어업 활동을 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제 실은 육상 환경에서 배출되는 공장이나 이런 데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보다는 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작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두 번째 그래프를 좀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여기 맨 위에 보이는 파란색 그래프가 실은 그 해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증가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선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굉장히 높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선박에서 배출되는 어떤 온실가스와 그리고 그런 선박들이 운행하고 정착하고 하는 항만, 그런 어떤 시설들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선박에서 배출되는 그런 온실가스가 이제 결국에는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러면은 꼭 선박만 미치느냐? 그것도 아니고 육상이랑 해양이랑 결국에는 다 이제 같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게 되면은 해양 환경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되는 문제는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양 환경 변화는 그 해수면 상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보시는 게 이제 해양 열파라고 부르는 용어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열섬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름철 이제 도시화가 진행된 어떤 도시 지역에서는 건물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층 건물, 그 다음에 집적화하여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바람이 나갈 구멍이 별로 없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도시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고, 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은 해양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양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열파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해양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해수면이 녹을 가능성도 증가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겪었던 그런 어떤 굉장히 강력한 그런 태풍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흰남노나 남마돌 같은 애들이 앞으로 한국에 이제 오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도 않고요. 굉장히 앞으로는 빈번하게 태풍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마 지금도 지금 기상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게, 지금 또 열대 저기압에서 태풍이 또 지금 형성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어떤 우려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 태풍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태풍이 성장하기 좋은 조건을 실은 이런 해수면 온도가 제공을 하게 되고, 온도가 높으면 그만큼의 수증기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이 성장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 온난화가 결국에는 이런 자연 재해도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이런 해수면이 결국에는 높아지고 이런 열파 현상과 같은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면은 결국에는 생물들은 이런 급작스러운 어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공룡이 지구에서 멸망한 것처럼 결국에는 추후에는 인류도 멸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해양 열파가 이제 지속이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부분이 점점 더 심각하게 될 거고요. 그럼 결국에는 해양 생물이나 생태계 그리고 인간한테 다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럼 굉장히 안 좋은 어떤 그런 영향이 미치게 될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800년, 1900년도에 비해서 2000년대에 한 10배 정도 지금 이제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그 10배 정도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큰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수면이 지금 점점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도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수면이 결국에 상승이 되면은 저희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결국엔 줄어들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거고, 이제 기후변화가 가장 해수면 상승을 부추겨서 일으킬 수 있는 문제는 결국에는 땅이 없어지면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없어집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에는 이제 식량 문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큰 앞으로 인류의 난제로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질병 같은 것도 더욱 더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더욱 더 많이 발병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어떤 생물들이 지금 이제 다 이렇게 결국에 멸종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 보시는 그 밑에 이제 물개 사진이, 물개가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물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계속 고온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물개가 병든 그런 어떤 사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후변화가 이런 해양 생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안 침식, 그 다음에 연안습지 같은 경우, 강어기 같은 경우에 생태계를 계속 바꾸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매년 여름마다 휴가지로 많은
지금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뭐 경포대 해수욕장, 그다음에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어떤 이런 관광지들도 결국에는 점점 해안 침식이 심해져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기후변화가 가속화가 되면은 저희는 아마 이제 모래 해변을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PCC에서는 결국에는 이 기후변화가 해양 환경에 직접적으로 다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만큼의 어떤 생물 다양성과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파괴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런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은 가장 이제 먹이사슬 상위 계층에 있는 인간도 결국에는 큰 영향을 받게 될 거다라는 그런 어떤 위기를 지금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이런 도표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다 지금 화살표가 위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그 해양 환경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어떤 그래프를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저희가 봤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탄소 중립이 그러면은 도대체 왜 나오게 됐고, 탄소 중립이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국내외에서 실제적으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어떤 전반적인 동향을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후변화가 점점 이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1997년에 저희가 이제 교토 의정서를 채택을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자고 하였고 2015년에 파리 협정을 통해서 이제 기후변화를 통해서 이제 온도를 제한을 하자. 결국에는 4도씨까지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이 강화되어서 1.5도로 최대한 낮춰보자 이런 어떤 그 국제적으로 지금 선진국들은 모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는 130여 개 국가에 지금 달하고요. 그만큼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탄소 중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만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탄소 중립을 해야만 결국에는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위기의식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바이든 정부뿐만 아니라 유럽연합도 결국에는 2050년이 아니라 2030년, 2020년 안에 2030년도 안에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목표치를 설정해서 탄소 중립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저희와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과 일본도 저희 나라와 마찬가지로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입법 단계까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런 법제화 단계가 끝나서 이제 입법 단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입법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탄소 배출하는 어떤 그런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건데요. 그게 결국에는 지금 중앙 정부가 목표로 삼은 탄소 중립 2050의 주 목적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인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어떤 규제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확보 등에 굉장히 큰 노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앞에서 해양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중앙정부는 범부처적으로 그러니까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모든 부처가 다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된다 해서 범부처적인 어떤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해서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 2050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추진 전략들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조금 이런 어떤 그 2050 탄소 중립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이제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해양 분야에서의 어떤 탄소 중립에 관련된 비전과 목표 그리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해수부도 결국에는 탄소 중립을 2050으로 맞추겠다.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배출량을 줄이겠다라는 게 탄소 중립 정책의 가장 큰 목표인데 해수부는 약 323만 톤을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323만 톤을 줄이기 위해서
해양 신재생 에너지를 최대한 기술을 확보하고 활성화하여서 323만 톤의 약 70%인 230만 톤을 신재생 에너지로 확보를 하고, 그리고 해양 심층부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해서 약 136만 톤을 흡수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의 어떤 방향이고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야고요. 그와 함께 지금 이제 102만 톤 정도가 이제 해운 쪽에서, 그리고 304만 톤이 어업 활동 중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감축을 해서 102만 톤을 31만 톤, 그리고 304만 톤을 12만 톤까지 최대한 줄이겠다.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어떻게 감량하는 게 목적이고, 신재생 에너지나 어떤 그 이산화탄소 저장과 같은 부분하고는 약간 좀 목표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게 그 앞에 두 개의 부분의 주 목적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지금 해양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블루카본이라고 부르는, 결국에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잘 아시는 갯벌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해서 갯벌을 보호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갯벌을 이제 더욱 이제 강화할 수 갯벌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끔 어떤 법이나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블루카본 쪽으로 또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운 부분에 어떤 그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감축하겠다.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해양에서 확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력, 풍력, 그리고 파력 등을 최대한 활용을 할 건데, 지금 이제 주로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해양 에너지는 이제 풍력 쪽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이나 이런 데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민분들이 수산업 활동을 통해서 배출되는 어떤 그런 이산화탄소와 탄소 배출량을 많이 줄여보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책의 해수부의 5가지 탄소 중립 정책의 주 목적이고 주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그 탄소 중립을 통해서 지역 밀착형 오션 뉴딜 사업도 지금 해수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2곳이 선정이 되었는데, 인천과 전남이 선정이 되어서 지역 밀착형 탄소 중립 오션 뉴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션 뉴딜 사업은 이제 뉴딜 사업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뉴딜 사업은 결국에는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탄소 중립형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선박들도 지금처럼 어떤 그런 매연이나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선박이 아닌 LNG나 아니면 전기 추진 선박을 만들어서 그 선박들이 다닐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오션 뉴딜 사업의 추진이고, 또 잘 알고 계시는 수소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수소 충전소 또는 수소 선박 등을 만들 수 있게끔 이런 어떤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그리고 최대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화력발전소의 가동 비중을 최대한 낮추겠다라는 게 이런 어떤 오션 뉴딜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탄소 중립 오션 뉴딜 사업이 성공적으로 2곳에서 만약에 정말로 실시가 돼서 성공 사례가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가져서 추진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어떤 해양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은 그럼 어떻게 해양 부분을 하고 있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과 유럽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나 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키겠다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최대한 확보하겠다. 해양 환경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유럽연합도
대부분 지금 해양 신재생 에너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풍력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간단하게 이제 풍력 에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런 풍력을 통해서 전기를 앞으로 확보해서 탈탄소를 앞장서겠다라는 게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의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2060년까지 지금 이제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워놨고 그 목표에 맞춰서 어떤 그런 항만 위주의 항만에서 배출되는 탄소부터 중국은 줄이는 것을 지금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제 거의 이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선박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 포커싱을 해서 탄소 중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국외 정책에서 이제 보시면은 그 EU 같은 경우는 실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굉장히 정책이 미국보다 더 빨리 먼저 시행이 되고 있는 나라가 유럽이고 실은 몇몇 선진 유럽 국가들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이런 국가들에서는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친환경 선박 그다음에 풍력 발전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 개발을 미리부터 준비를 했었고 그런 어떤 기술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던 동력이 이런 그 EU 그린 딜 프로젝트를 EU 자체에서 이미 시작을 하여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탄소 중립은 기술 개발과 정책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EU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 나라도 앞으로 어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기술 개발과 정책이 함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에너지기구나 국제회사기구 등에서도 이런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어떤 에너지원을 우리가 어떻게 줄여야 된다. 결국에는 화석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바이오 연료, 수소, 암모니아, 전기를 이제 우리는 화석 발전소가 아닌 풍력이나 다른 대체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겠다라는 게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에너지 부분의 앞으로의 향후 로드맵에서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정책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이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조금 다른 어떤 선진국에 비해서 시작은 늦었지만 이미 지금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양 환경은 이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탄소 저장하는 능력을 해양 환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실은 바다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은 CO2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화탄소라고 부르는 CO2를 흡수를 해서 이런 그 바다의 어떤 순환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심층부로 지금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형광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형광색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산화탄소를 심층부로 옮겨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이산화탄소를 먹이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바다 자체가 이런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바다 생물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적으로 기후가 변화될 때 어떤 이산화탄소의 어떤 농도가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는 이렇게 바다가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계속 흡수해주고 저장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바다가 흡수하고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해서 지금 탄소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탄소가 계속 이제 바다로 대기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잘 이제 많이 들어보신 해양 산성화가 일어나게 된 거고요. 그런 산성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바다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바다 자체는, 해양 자체는 이런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바다에 있는 플랑크톤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바다에 살고 있는 해초, 다시마,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바다 숲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어떤 바다 생물들이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다 숲을 조성해서 그 생물들이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지금 이제 왼쪽에서 보이시는 이런 어떤 바다 생물들이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큰 탄소 저장고로서 바다가 이미 해양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하는 고래는요. 고래 한 마리가 이산화탄소 33만 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 양을 저장하고 있는 건데요. 고래는 이런 이산화탄소를 저장을 하고 이제 만약에 나중에 죽게 돼도 심해로 가라앉아서 이산화탄소가 결국엔 심층부로 내려가게 돼서 대기 중으로 나가는 어떤 그 이산화탄소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해양은 탄소 저장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 못했고 그런 관심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양에서 이런 탄소 배출과 관련된 부분의 어떤 규제라든지 법이 상대적으로 육상 환경에 비해서 좀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해양 환경에서의 어떤 중요성과 그 역할과 기능을 저희가 이제는 잘 이해를 해서 바다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능력을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아마 저희가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현재 국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기술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서 최대한 이제 쉽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부분이 그 기후변화나 온난화에 기여하는 바가 70% 이상이기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를 저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탄소 중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런 어떤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다시 다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런 기술 개발에 굉장히 최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이제 저희가 CCUS, CCS라고 부르는데 카본 캡처, 그다음에 유틸라이제이션 앤 스토리지라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저장하거나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나가지 않게 대기 중으로 나가지 않게 막겠다라는 겁니다.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해양 환경, 그러니까 심층부에다가 탄소를 저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심층부에 탄소를 저장하게 되면은 우선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양을 줄일 수가 있고 저장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를 추후 다른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CCS 기술이 굉장히 지금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저장할 수 있는 대상을 해양으로 지금 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어떤 그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심층부는 또 안반이 굉장히 강력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이런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상대적으로 육상 환경에 비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부에 이런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술 개발에 굉장히 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런 노력을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한국전력과 이런 국가기관에서 이미 CCS를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같은 어떤 그런 국가연구소에서도 육상환경 쪽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가두기 위한,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독특한 환경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는 이산화탄소를 가두더라도 그 이산화탄소를 가두기 위한 어떤 장소가 마땅한 장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안지대일 수도 있지만 먼 어떤 지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게 수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니터링 기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술 개발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이제 상용화가 완벽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부분을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결국에는 이런 CCS 쪽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 CCS를 통해서 저장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그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로 결국에는 바꾸고자 하는 어떤 기술 개발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는 유용한 광물로 바꾸겠다라는 어떤 자원까지 지금 자원화까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 개발은 EU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노르웨이가 어떤 이런 CCS 기술이 굉장히 선진화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 이렇게 유명한 두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미 지금 그 CCS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정도에 지금 이미 100만 톤 정도 지금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한 2천만 톤까지 저장할 수 있게끔 더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르웨이 사례를 우리나라도 잘 좀 참고해서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육상에서 또는 저희가 생활하면서 배출하는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조금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제 해상 풍력입니다. 이제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이제 풍력 에너지가 이제 해상에서 하기 굉장히 좋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선은 해양에서 풍력을 하게 되면은 육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의 면적이 작은 나라들은 육상에다가 이런 풍력 단지를 설치를 하면은 국토 면적을 이용하는데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다가 해상 풍력을 설치를 해서 그런 단지를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좋은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바람의 풍속이라든지 어떤 바람의 세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풍력 발전을 하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해상 풍력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화력발전소의 비중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재생 에너지 대안으로서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이런 해상 풍력 단지를 통해서 전기만 만들 게 아니라 어떤 레저라든지 바다 목장 같은 어떤 양식장도 함께 운영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해상 풍력을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제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 기준으로 약 30% 이상 지금 해상 풍력의 어떤 그 투자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해상 풍력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어떤 그 유럽의 영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해상 풍력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보급 계획을 보시면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것을 지금 그래프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까지 정말 이렇게 예상한 것 계획만큼 정말로 우리가 해상 풍력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저희는 탄소 배출, 탄소 중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는 필연적인 건데 그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해상 풍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상 풍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나라들은 이렇게 지금 상위 5개의 나라가 지금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비 용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1차 에너지원으로 하겠다. 결국에는 1차 에너지원으로 약 한 40%까지 지금 성장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 기술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 추진해야 될 어떤 그 신재생 에너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5군데에서 지금 해상 풍력 발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동남권에서 해상 풍력을 단지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남권에서는 이미 서남권과 제주도는 이미 단지가 형성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를 최대한 풍력에서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신안 같은 경우도 해상 풍력을 지금 이미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해상 풍력 단지를 설치하기 좋은 어떤 그런 지역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같이 지금 5군데에서 해상 풍력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탄소 중립을 저희가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나 욕지도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실 텐데요. 이제 남해에 있는 섬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로 이 욕지도에서 해상 풍력 단지가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욕지도 해상 풍력 단지가 잘 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이제 그 5가지 중에서 이제 서남해 실증 단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전라북도 부안군부터 전라남도 영광군까지의 어떤 해상 풍력 단지가 지금 형성이 돼서 약 한 20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2.46기가와트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순수 국내 기술로만 지금 발전기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동발전이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제주도나 서남권 같은 경우는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소개했던 욕지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 조금 그 어민들과의 어떤 그 좀 마찰이 있어서 아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민들과의 어떤 이런 그 마찰을 최소화하고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이 욕지도에서 저희가 세계 최대의 약 한 200기의 해상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탄소 배출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원자력 발전을 다시 이제 이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화력 발전소에 비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전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효율성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원자력은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방사능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도가 큰 어떤 그런 에너지원인데, 그에 반해서 해상 풍력은 친환경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연이 주는 그런 어떤 자연 에너지를 저희가 최대한 재생해서 쓸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쪽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그런 어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와 이런 어떤 그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선박들과 어업 활동에서 최대한 줄이는 게 아마 가장 큰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저희가 지금 해양 쪽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양 분야만 해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육상과 해양과 그다음에 모든 부분이 다 함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서로 함께 노력을 해야만 탄소 중립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CO2를 저희가 정말로 잡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어떤 그 미래 세대에게 저희가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고, 그리고 더 지구가 앞으로 어떤 이런 자연재해나 어떤 그런 기후 변화에 더 이제 덜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탄소 중립의 정착을 위해서는 저희가 해양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모든 환경과 정부와 시민분들이 다 함께 노력을 아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였고, 오늘 이제 좀 되게 많은 내용을 좀 다뤘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그 주요 내용들만 전달해 드리는 거에 좀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찬 내용 구성과 재미까지 곁들인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짧지만 간략하게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궁금한 점을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면서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교수님,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탄소 중립이 실현되지 않으면 저희는 굉장히 더욱 살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더 많은 전염병, 그리고 식량 문제, 그다음에 뭐 질병,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더 살기가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만 저희가 조금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실시간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임정환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해양환경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 무엇이 있나요? 네, 굉장히 좋으신 질문입니다. 그 해양 환경이 실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가장 중점적으로 둬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LNG 선박 이상의 어떤 전기 선박, 수소 선박, 결국에는 수소 선박 같은 어떤 미래지향적인 선박을 좀 저희가 개발하는데 좀 포커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임경숙 님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해양 식물 중에서 탄소를 많이 가진 식물들은 어떤 게 있나요? 탄소를 많이 그 흡수할 수 있는 식물인 건가요? 네, 그런 아, 의미로 질문해 주신 것 네, 같아요. 그 잘 아시는 해초류가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맹글로브 숲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맹글로브 숲 같은 경우에는 그 뿌리에서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식물과 어떤 그런 어떤 해초류 등, 그리고 이제 조류, 이제 플랑크톤뿐만 아니라 이런 조류들도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생물들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장영준 님도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욕지도 섬 전체를 둘러서 풍력 발전소를 설치하게 된다면 이 인체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네,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십니다. 실은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사업이 중단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해상 풍력이 다 설치가 되면은 이제 좀 소음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소음으로 인한 파동으로 어떤 그 어장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실은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어떤 그런 그 정확한 데이터나 결과 조사된 사례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그냥 예상만 하고 있는 건데 인체에 영향은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소음 부분과 진동 부분에서 조금 더 해상 풍력도 기술 개발이 되어야 되고 어떤 그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도 이 욕지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그런 조사 사업과 주민들에게 어떤 공청회나 그 어떤 조사한 결과들을 투명성 있게 공개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이제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으로는 송석구 님의 질문인데요. CCS의 경우 이 바다에 탄소를 저장한다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다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은 어떤 게 있나요? 네. 그 아무래도 그 CCS를 하기 위해서 결국엔 안반을 뚫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실은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부의 어떤 오염은 바다가 어느 정도는 그 자체적으로 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 건설할 때 어떤 발생되는 문제가 가장 클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누출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환경적으로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건설하고 만약에 유지보수라든지 어떤 모니터링하면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바다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김민정 님의 질문인데요. 이 요즘처럼 태풍이 자주 오는 현실에서 해상 풍력, 안전한 게 맞나요? 네. 이제 다행히 이제 아직까지는 이런 어떤 그 해상 풍력 단지가 태풍에 어떤 크게 영향을 받은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 같은 경우도 제가 인제 오늘 인제 강의 때 말씀드린 부분은 쪼끔 어떻게 보면은 더 먼 미래의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이런 내용들이 실은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만 그 풍력 발전 단지가 제대로 운영이 될 거고요. 태풍이 실은 이제 남마돌 같은 태풍이 온다라고 하면은 절대 인제 안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영아 님의 질문인데요. 고래 몸에 저장된 탄소가 이 고래가 죽게 되면 심해에 가라앉게 되고 그렇다면 그 탄소가 바다 표면으로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그 부분은 고래가 탄소를 인제 저장을 하고 있다가 사멸을 하게 되면은 되게 고래가 좋은 동물인 게 다행히 그 안에서 이제 부패가 진행이 되면서 미생물들이 탄소를 또 흡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다 표층까지 올라오는 어떤 그 이산화탄소의 양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진 않습니다. 당연히 올라오기는 하지만 그 고래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어떤 탄소의 양보다는 상당히 적은 양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럼 이준호 님의 질문인데요. 이 CCUS가 이 우리나라 연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6억 톤 정도잖아요. 근데 이 CCUS가 노르웨이처럼 이 현재 많은 연간 100만 톤을 저장한다면 이 현실적으로 CCUS가 가능한 이야기인지 이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실은 현실적으로는 모든 그 이산화탄소를 가두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은 이런 정부가 지금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우선 줄이게 되고 그 줄인 양의 일부 저희가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한 30-40%만 저희가 CCUS나 CCS로 가둘 수만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노르웨이처럼 저희가 가기에는 조금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어느 날은 노르웨이처럼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양하게 질문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상세하게 답변해주신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최근 기후위기로 탄소 중립에 대한 많은 이슈가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신 유근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